엄마, 제발 좀 그냥 가주면 안 돼. 엄마 때문에 내 완벽한 감성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 박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지막이 흐르는 라운지 음악 사이를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미니멀리즘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3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오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박민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을 위해 완벽한 하우스 파티를 열었다. 강남 1 자수성가, 오늘 미니멀 라이프, 에테틱 같은 해시태그가 어울리는 모든 것이 계산된 완벽한 그림이었다.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친구들, 대기업에 다니는 훈남 남자친구, 그리고 값비싼 명품들. 모든 것이 민서가 꿈꾸던 감성의 일부였다. 그런데 그 완벽한 그림에 이질적인 물감 한 방울이 떨어졌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박선주였다. 박선주는 파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발목까지 오는 실용적인 작업용 바지에 밑창이 튼튼한 워커, 그리고 얇은 바람막이 점퍼 차림.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명품 쇼핑백 대신 직접 끓여온 호박죽이 담긴 낡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도 외곽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다가 딸의 첫 집들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다. 그녀의 옷깃에서는 아직 희미한 흙먼지 냄새가 나는 듯했다. 딸의 친구들은 대놓고 비웃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입가에 걸린 미묘한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모욕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휴대폰 카메라 앵글에 박선주가 잡히지 않도록 교묘하게 몸을 돌렸다. 민서의 남자친구인 차현우는 한술 더 떴다. 그는 민서의 귀에 대고 보란듯이 속삭였다. 민서야, 어머님, 이 집 인테리어 공사하신 분이야. 파티 케이터링 업체 직원인 줄 알았네.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엄마를 집 한쪽 구석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엄마, 내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온다고 몇 번을 말했어. 옷이 이게 뭐야? 신발은 또 어떻고 사람들이 엄마 내 엄마인 거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했던 눈빛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분노에 찬 얼굴과 그 뒤에서 낄낄거리는 남자친구, 그리고 그녀를 구경거리 취급하는 딸의 친구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낯선 풍경을 분석하는 감정평가사처럼 건조하고 객관적인 시선이었다. 민서야, 그래도 이건 네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됐어. 그런 촌스러운 거 누가 먹는다고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 저런 게 올라가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마침내 민서는 서두에 나온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엄마 때문에 내 완벽한 감성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 박선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고 있던 보온병을 구석의 사이드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나 실망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대신 마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차갑고 냉정한 분석의 빛만이 존재했다. 민서는 그 낯선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박선주는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상처 입은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냉혹한 투자자의 걸음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민서의 남자친구 차현우가 뒤에서 비아냥거렸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엔 꼭 파티 드레스 코드 맞춰서 오시고요. 박선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파티는 다시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 무리로 돌아갔다. 미안. 우리 엄마가 좀 눈치가 없으셔서 아무도 박선주가 떠나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수수한 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탄 기능까지 갖춘 최고급 벤틀리 차량에 오르는 것을,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이 거대한 빌딩의 철골 구조물처럼 단단하고 빈틈없다는 것을 차 안에서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감성이라.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박민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아침 식사를 세팅하느라 여념이 없던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세상에서는 박선주의 하루가 이미 3시간 전에 시작되어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딸의 집처럼 과시적인 감성을 위해 꾸며져 있지 않았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현대식 한옥이었다.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닌 건축, 역사, 경제학에 관련된 낡은 서적들이었다. 박선주는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스스로 내린 커피 한 잔과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하며 밤사이 들어온 뉴욕과 런던의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체크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사이를 오가며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시장의 흐름과 돈의 맥박을 읽어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원목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울의 지도를 바꿔놓을 거대한 프로젝트들의 설계도와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잠실에 들어설 새로운 랜드마크 타워, 명동에 버려진 상업지구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 부산 해운대의 고급 레지던스 단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움직였다. 딸 민서는 몰랐다. 자신이 입고 걸치는 모든 명품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저택과 외제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조용한 새벽, 어머니의 치열한 두뇌 싸움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어머니를 오래된 가치관을 가진 패션 감각 없는 중년 여자로만 여길 뿐이었다. 오전 9시 박선주가 명동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거대한 빌딩 전체에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의 회사 선주개발의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뒤에서는 경애와 두려움을 담아 이렇게 불렀다. 명동의 여제 누디, 2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명동의 낡은 건물 하나를 사들여 신화의 서막을 연 여자. IMF 외환위기 때 모두가 부동산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과감한 베팅으로 헐값에 쏟아져 나온 건물들을 싹쓸이해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여자. 그녀의 손을 거치면 죽은 상권도 살아나고 버려진 땅도 황금으로 변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은행이 움직이고 시청의 허가가 떨어졌다. 그녀가 막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기획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잠실 타워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사인 태영건설이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건축 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로젝트가 최소 1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박선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태영건설, 서태영 회장, 요즘 골프에 빠져 산다지? 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놈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가 조용히 덮었고,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서 회장 아들 음주운전 원본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있지. 언론사 친구들한테 그냥 참고 자료로 보내. 그리고 서 회장한테는 내가 직접 전화하지. 그녀는 짧은 통화 2번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30분 뒤 대형건설은 공식적으로 건축 허가 재검토 요구를 철회했다. 환경단체는 갑자기 입을 닫았고 지역 정치인은 오해가 있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프로젝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것이 박선주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뿐이었다. 거대한 전쟁을 끝낸 그녀는 잠시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25년 전 낡은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 앞에서 갓난아기인 민서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세상에 홀로 남아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시절, 그녀는 민서에게만큼은 절대로 가난과 무시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서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척해야 했던 비참함, 내 딸만큼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제가 되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고 남들이 쉴 때 일했다. 그렇게 딸을 위해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의 제국 안에서 자라난 공주는 제국을 건설한 여제를 부끄러워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아이러니한 비극이었다. 박선주는 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았다. 과거에 대한 상념을 떨쳐내려는 듯 시계는 어느덧 저녁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딸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여는 파티 날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취소시켰다. 그리고 집무실 옆에 딸린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여제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딸 민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달콤한 호박죽을 직접 끓이기 시작했다. 1시간 뒤 최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직접 끓인 호박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회사를 나섰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사고 파는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따뜻한 사랑이 곧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모욕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남의 저택은 전날 밤의 파티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박민서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젯밤 파티 사진들 밑으로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가 가득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와, 민서님 집 진짜 잡지에 나오는 곳 같아요. 완전 워너비 라이프. 역시 영앤리치 앤 프리티의 아이콘
현우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세기의 커플. 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댓글들을 감상했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똑 부러지는 행동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생각은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더욱 확고해졌다. 차현우, 어젯밤에 진짜 사이다였어. 민서야, 네가 그렇게 딱 잘라 말 안 했으면 분위기 완전 망칠 뻔했잖아. 인플루언서, 맞아. 어머님이 나쁜 분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우리랑은 좀 안 어울리시긴 했어. 하라, 인플루언서 B. 민서 너의 감성을 지키려는 노력. 리스펙. 남자친구와 친구들의 지지는 그녀의 오만함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박선주는 이미 자신의 제국 중심부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휩싸여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22년간의 딸과의 관계를 하나의 실패한 투자 프로젝트처럼 냉정하게 분석하고 복귀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남은 미련이자 의무였다.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하던 민서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본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옆에 있던 차현우가 말했다. 또 잔소리 하시려는 거 아냐? 받지 마. 하지만 민서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전화기 너머로 박선주의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언쟁하자는 게 아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다. 어젯밤 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니? 민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를 그녀는 자신에게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역시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차현우가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절대 사과하지 마라는 입 모양을 만들었다. 사과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어젯밤에 내 소중한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줬어.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사는 그 촌스러운 세상이랑 내 세상은 다르다고. 먼지 날리는 공사판, 싸구려 작업복, 그런 건 엄마 세상이지 내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서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어머니를 향한 경멸을 남김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알아. 시장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 상류층이 되는 건 아니야. 감성이나 품격 같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엄마가 그렇게 쌓아놓은 돈으로 제발 품위 있는 옷이나 사 입고 격식 있는 예절이나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어머니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언어의 칼날이었다. 박선주의 사무실. 그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의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실망감도 모두 사라진 텅 빈 우의 표정.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차가운 결정만이 남은 자의 얼굴이었다. 민서가 열변을 토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박선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미련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득도, 화도 없었다. 그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두 글자. 뚝.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 기회는 그녀의 딸이 스스로 걷어찼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명동의 여제, 박선주의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무실의 내부 통신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비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폭풍을 몰고 올. 그 첫 번째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다. 박선주가 전화를 끄는 순간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전환되었다. 지난 22년간 그녀를 지탱해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회로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 명동의 여제라는 이름의 차가운 강철 스위치가 올라붙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행동과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호출에 40대 후반의 빈틈없는 인상을 가진 김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박선주를 20년 가까이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회장님의 얼굴에 떠오른 그 낯선 평온함이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때마침 재무팀 이사가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M&A를 진행 중인 한솔건설 측에서 또다시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박선주는 보고서를 건네받아 단 30초 만에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 포기해. 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희의 대신 적대적 M&A로 전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김 실장, 우리 자금 동원력 전부 확인해. 증권팀에 연락해서 내일 아침 9시 정각부터 한솔건설 주식 시장에 나오는 대로 전부 매집해. 자금은 무제한이야. 내일 오후 6시까지. 한솔건설의 최대 주주를 박선주로 바꿔놔. 이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수주간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그녀는 단 1분 만에 전쟁으로 바꿔버렸다. 그것도 상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찍어 누르는 전면전으로. 이것이 바로 박선주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감정이나 명분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할 뿐이었다. 한솔건설 건을 처리한 그녀는 마침내 진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개인 휴대폰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전화부에서 유독 초의 상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최의 상무. 부동산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동의어였다. 박선주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 박선주가 그리라면 그리고 부수라면 부수는 그녀의 의지를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충직한 해결사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회장님, 최정훈입니다.
최 상무, 나 박선주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최 상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강남구 청담동 111번지. 박선주는 주소를 기계처럼 읊었다. 우리 회사 자산코드 783번. 오늘부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시오. 수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최 상무는 충격을 받았다. 그 집은 회장님이 불과 한 달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위해 직접 고르고 사주신 집이었다. 그는 그 집에 담긴 회장님의 애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여제의 명령을 받들어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놀람 대신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매매 조건에 특별히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어. 박선주가 말했다. 오늘 안에 계약금까지 받아내. 가격은 상관없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오늘 안에 반드시 판매 완료 도장을 찍으란 말이야. 그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딸에게서 집이라는 존재 자체를 오늘부로 빼앗아버리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 초의 상무의 사무실은 그 즉시 전쟁터로 변했다. 강남 VIP 전담팀. 전원 내 사무실로 집합시켜 당장 그의 고함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금부터 다른 업무 전부 중단한다. 청담동 휠 1번지 빌라. 오늘 중으로 매각한다. 1시간 안에 매물 정보 패키지 전부 준비해. 사진, VR 투어, 법률 서류, 빠짐없이. 그리고 창고에 있는 마호가니 for sale. 편말 가져와. 맞아. 회장님 전용으로 제작된 바로 그거. 직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 전용 마호가니 편말.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박선주 회장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자산을 처분할 때만 등장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회사의 모든 역량을 이 단 하나의 매물을 처리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서류 넘기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긴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명동의 집무실. 박선주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의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딸의 집이 아니었다. 그저 재무제표 위에 기록된 수많은 자산 중 하나. 자산 코드 74번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처분해야 할 부실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자산관리 대장을 펼쳤다. 그리고 자산 74 청담동 빌라 박민서 증여 예정 항목 위에 붉은색 펜으로 차갑고 깨끗한 2줄을 그었다. 그 선은 지난 22년간 이어져 온 모녀의 연을 끊어내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집행의 서곡이었다. 그날 오후 박민서의 저택 정원은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장식할 또 다른 완벽한 감성 사진들을 생산해내느라 분주했다. 민서는 마치 패션 화보의 모델처럼 잔디밭 위에서 포즈를 취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수십 대의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어댔다. 남자친구 차현우는 와인잔을 흔들며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소유인 양 친구들에게 정원의 조경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완벽한 세상으로 소리 없이 검은색 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날카롭게 각이 잡힌 유니폼을 입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민서와 친구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했다. 뭐야, 너 뭐 주문한 거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 아마 정원 관리 업체겠지. 민서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원을 관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벨벳 커버에 쌓인 길고 묵직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설계 도면을 펼쳐 정원의 가장 완벽한 중앙 지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무망치를 꺼내 들었다. 킁, 킁, 둔탁하지만 정원의 평화를 깨뜨리는 두 번의 소리와 함께 단단한 마호간이 기둥이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잔디밭에 심장부에 박혔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을 감싸고 있던 벨벳 커버를 벗겨냈다. For sale. 최고급 마호간이 원목 위에 장인의 손길로 새겨진 우아한 필기체. 그 아래에는 업계 최고라는 평판을 자랑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로고와 최정훈 상무의 개인 직통번호가 금색으로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매매 편말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자 이 집이 시장에 나온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매물임을 알리는 선언문이었다. 정원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폭수가 터져 나왔다. 푸하,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유치한 장난을 쳐? 민서야, 내 안티팬이 보냈나 보다. 네가 이 집 산 거 배 아파서 저주하는 거 아니야. 차현우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잘난 척하며 전문가들에게 다가갔다. 어이, 아저씨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쓰레기 당장 뽑아가지고 꺼져요. 팀 리더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든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본주택의 소유주이신 박선주 회장님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현우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차현우가 뭐라고 더 쏘아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 두 대의 검은색 세단이 저택 입구로 들어섰다.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들만을 상대한다는 전설적인 부동산 중개인 최정훈 상무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차에서 내린 중년의 부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왕 회장님, 사모님, 이렇게 급한 연락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상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깍듯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매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소유주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주 급하게 처분하기를 원하셔서 회장님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 상무는 민서와 그 친구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잠재적 구매자들을 이끌고 정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왕 회장 부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웃음을 거두고 흥미로운 드라마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내 집 잔디밭에 집 내놓음 편말이 박혀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돌아다니고 있냐고. 같은 시각 명동의 집무실. 박선주는 스피커폰으로 딸의 비명을 들으며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무슨 뜻이야? 이건 내 집이야. 엄마가 나한테 사준 내 집이라고. 당장 저 사람들 내보내.
박민서, 박선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정정하지.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 집의 소유권과 등기는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명의로 되어 있다. 즉, 내 재산이라는 뜻이다. 정확히는 내 재산 목록 74번 자산이지. 그리고 나는 소유주로서 그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박선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귀에 휴대폰을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산 목록 74번. 엄마는 자신을 딸로서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관리하는 수많은 재산 목록의 하나. 이제는 처분해야 할 어떤 물건처럼 취급했다. 최 상무와 왕 회장 부부가 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최 상무는 그녀에게 아주 짧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마치 곧 치워질 낡은 가구를 한번 쳐다보는 듯한 그런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잔디밭 위에 홀로 서 있는 박민서. 그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부러움과 질투가 아니었다. 값싼 동정과 잔인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완벽한 감성의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현우의 외제차는 분노에 찬 엔진음을 내며 명동을 향해 질주했다. 조수석에 앉은 박민서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쳤어. 진짜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거야. 다 원상 복구시켜 놓으라고 할 거라고. 차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서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박선주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 자기야, 어머님이 그냥 홧김에 그러시는 걸 거야. 우리가 찾아가서 좀 따끔하게 쏘아붙이면 금방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다 취소해 주실 걸.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렇잖아. 그는 박선주를 그저 돈은 좀 있지만 교양은 없는 딸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촌스러운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명동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선주개발 본사 빌딩 앞에 멈춰 섰다. 차현우는 이 건물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수많은 대기업 빌딩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을 뿐. 이 거대한 제국이 민서 어머니의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로비를 채우고 있는 차갑고 전문적인 공기 앞에서 금세 꺾였다. 로비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오직 힘과 효율성만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처럼 보였다. 모든 직원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박선주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차현우가 거들먹거리며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약속 내가 그분 따님이랑 같이 왔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민서가 소리쳤다.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도 리셉션 직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응대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 없이는 뵈어드릴 수 없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1층 로비를 총괄하는 보안팀과 함께 김 실장이 내려왔다. 그는 민서를 회장님의 따님이 아닌 그저 예약 없는 방문객으로 대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회장님께 두 분이 도착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5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것은 초대가 아닌 소환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속에서 차현우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김 실장은 그들을 개인 집무실이 아닌 회사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이는 전략회의실로 안내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그 안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그곳은 제국의 심장이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주위로 날카로운 인상의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서 있는 박선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딸이나 남자친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중앙을 가득 채운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한 거대한 건축 모형에 꽂혀 있었다. 바로 명동 전체를 재개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의 축소판이었다. 박선주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모형 위를 움직이며 예리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그녀는 어제의 그 초라한 엄마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색의 파워수트,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 그녀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어머니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권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제였다. 민서는 어머니의 그 압도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차현우는 그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이 벌어졌다. 그는 업계 뉴스를 통해 저 건축 모형을 본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모든 이들이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세기의 프로젝트, 그리고 저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저 여자. 그는 경제 잡지에서 몇 번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언제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던 인물.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여자친구의 촌스러운 엄마가 바로 전설적인 부동산 투자자, 명동의 여제 박선주였다.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조차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목소리를 떨며 경의를 표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박선주는 임원들을 향한 마지막 지시를 마쳤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회의실의 두 불청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로서의 온기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먼저 차현우를 향해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현우 씨, 자네가 다니는 대형 건설에서 이 프로젝트의 하청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을 너무 부풀려 제출해서 우리 팀이 방금 탈락시킨 바로 그 제안서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딸을 보았다. 너희에게 허락된 5분 중에 이제 3분 남았다. 상황은 완벽하고 파괴적으로 역전되었다. 소리치고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두 사람은 그녀의 진짜 힘 앞에서 공포에 질려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 박민서와 차현우가 회의실에서 보낸 9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선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녀가 던진 자산코드 78번과 탈락된 제안서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설 자리를 잃고 산산조각났다. 시간 다 됐군. 박선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 동작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실장, 두 사람, 밖으로 안내해.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임원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에서 쫓겨났다.
자신들의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던 호언장담은 처참한 굴욕으로 막을 내렸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선주의 진짜 처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지극히 효율적이고 무자비한 자산 회수 절차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국내 최대 은행의 PB센터장이었다. 센터장님, 박선주입니다. 제 계좌에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 지금 즉시 사용 정지시켜 주세요. 네, 전부 다요. 박민서 명의로 된 것 포함해서 두 번째 전화는 그녀의 회사 자산관리팀 팀장에게로 향했다. 박 팀장, 우리 회사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 있지? 번호판 123가 사요비 주관칠. 지금 당장 회수 절차 진행해. 위치 추적해서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화. 이것은 처벌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녀는 차현우가 다니는 대형 건설의 이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회장님, 저 박선주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귀사에 차현우라는 젊은 친구가 있더군요. 저희 명동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윤리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파트너를 정할 때 실력만큼이나 인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이 회장님도 그러시겠죠. 그녀는 해고하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이 회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아들었다. 부동산 업계의 여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직원의 인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 그것은 그 직원을 당장 잘라내지 않으면 당신의 회사 전체가 명동 프로젝트에서 영원히 배제될 것이라는 가장 정중하고도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다. 이 회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물론입니다. 박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주의 전화 3통.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같은 시각, 박민서와 차현우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선주개발 빌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 씨, 진짜 저게 너희 엄마 맞아. 차현우는 분풀이를 민서에게 했다. 말이라도 좀 해보지 그랬어. 네가 한마디만 했어도. 닥쳐. 민서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최고급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일단 비싼 커피라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민서는 보란듯이 가장 비싼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계산을 위해 늘 그랬듯이 자신의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네, 그럴 리가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민서는 다른 카드 2개를 더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두 정지된 카드입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민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굴욕감 속에서 라운지를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민서의 포르쉐가 있던 자리에 낯선 견인차가 서 있었다. 자산관리팀 직원들은 이미 차량을 견인 고리에 연결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내 차라고요. 현우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자산관리팀 직원은 법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산회수 명령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차량은
선주개발의 공식 자산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회수하는 중입니다. 차를 빼앗긴 두 사람은 주차장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이었다. 차현우 씨,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되셨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즉시 회사로 들어와서 개인 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무섭도록 조용한 여자의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였다.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재앙의 근원. 그의 눈에 증오와 경멸이 가득 찼다. 다 너 때문이야. 그 잘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그는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져 버렸다. 혼자 남겨진 민서는 패닉에 빠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누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자 박민서님이 강퇴당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자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평생 우정을 외치던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언팔하고 차단한 후였다. 소문은 이미 그들의 세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박민서, 엄마한테 찍혀서 알거지 됐대. 그 남자친구도 잘렸다며 그녀의 돈과 배경을 보고 모여들었던 하이엔 아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었다. 박민서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집과 돈, 차, 남자친구,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녀의 감성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명동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박선주의 제국에서 쫓겨난 박민서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다. 첫날 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된 그녀에게 호텔 직원의 경멸 어린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시끄럽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굶주림이 찾아왔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멸하던 길거리의 싸구려 떡볶이 냄새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디자이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의 그늘이 짙게 깔렸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미아가 되었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을 싸워 벗어났던 그 지독한 현실을 그녀는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24시간 카페에서 쫓겨나 차가운 밤거리에 홀로 남겨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부서진 자존심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해졌다. 그녀에게 남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뿌리. 그녀가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 어머니,
다음 날 민서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명동의 선주개발 빌딩 로비에 나타났다.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박선주 회장님. 아니, 저희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소식을 들은 김 실장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멸도 동정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민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최상층의 집무실. 박선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들어왔음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은 민서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민서는 자신의 지난 22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절감해야만 했다. 마침내 박선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딸의 비참한 행사액을 무감정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 순간 민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엄마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분노 섞인 항의가 아닌 처절한 울음이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응, 내가 진짜 바보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집도. 카드도 다 돌려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엄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애원했다. 그녀의 사과는 아직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의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다. 박선주는 딸의 울음 섞인 애원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약해지면 이 혹독한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무릎 꿇고 있는 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로 딸을 완전히 가린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네가 한 말 때문에 미안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배고프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미안한 거지.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걸 되돌려달라고.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너를 약하고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다. 다시는 그것들을 네 손에 쥐어주지 않을 거다. 박선주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너는 네 엄마의 세상이 촌스럽다고 했지. 너만의 감성대로 살고 싶다고 했고.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가 원하는 그 감성을 한번 만들어 봐라. 내 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딸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서류로 눈을 돌렸다. 일어나거라. 바닥에 엎드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그녀의 말은 한 줄기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거대한 집무실 안을 울렸다. 박선주의 집무실은 다시 얼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박민서는 어머니가 던진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박선주는 더 이상 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손님 응접실로 안내해. 1시간 주지. 1시간 뒤에 답을 듣겠다.
김 실장은 민서를 조용한 응접실로 데려갔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민서는 그것을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한때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던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가지 선택.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하나는 절벽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시밭길이었다. 첫 번째 선택, 해외로의 도피.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가 주는 마지막 돈으로 몇 달간은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굴욕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그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힘든 일을 겪어본 적도 없었다. 3개월 뒤, 돈이 다 떨어지면 그녀는 이국 땅의 미아가 되어 지금보다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유예 기간일 뿐이었다. 두 번째 선택, 건설 현장의 잡부. 상상만으로도 헛구역질이 났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먼지 날리고 땀 냄새 나는 세상.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평생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머니는 왜 이런 선택지를 준 것일까? 그녀를 영원히 버리려는 것이었다면 그냥 첫 번째 선택지만을 주었을 것이다. 네오만의 감성을 한번 만들어봐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은 벌릴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 처음으로 민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얻어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굴욕적이지만 이 가시밭길은 적어도 어딘가로 이어져 있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제국. 그 가장 밑바닥과 연결된 길. 1시간이 지났다. 김 실장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상속포기 각서였고 다른 하나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였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을 말했다. 일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근로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파주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1급 8만 7천 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사인했다. 그 순간 박선주의 딸 박민서는 죽고 건설 노동자 박민서가 태어났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노동자 수송버스를 타고 파주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지급받은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섬세했던 손은 거친 목장갑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거대한 소음, 자욱한 흙먼지, 그리고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외치는 인부들의 목소리. 현장 소장은 김 실장에게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다른 신입 잡부들과 똑같이 대했다. 아니,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너, 오늘 처음이지. 오늘 네가 할 일은 저기 3층 노동자 식당이랑 화장실 청소다. 점심시간 전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놔. 알았어. 민서는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첫 임무는 화장실 청소였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사용한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 그녀는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난생 처음으로 변기를 닫고 바닥을 쓸었다.
한때는 최고급 호텔의 욕실이 아니면 사용하지도 않던 그녀였다. 점심시간, 그녀는 쇠로 된 식판 위에 밥과 김치, 그리고 정체 모를 국을 받아 들었다. 다른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끄럽게 떠들며 밥을 먹었지만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홀로 앉아 모래알 같은 밥을 억지로 씹어 넘겼다. 회장님 딸내미가 쫓겨나서 여기로 왔다더라.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등 뒤에 아프게 박혔다. 오후에는 자재 정리를 했다. 무거운 벽돌과 철근을 나르다 보니 그녀의 부드러웠던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녀는 다른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배정받은 비좁은 컨테이너 기숙사로 향했다. 방 안에는 낡은 2층 침대 2개가 전부였다. 샤워실에서는 찬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뉘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다. 눈을 감자 강남에 화려했던 저택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그때 2층 침대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신입, 오늘 첫날이라 힘들지 이거 하나 먹어. 같은 방을 쓰는 50대 아주머니였다. 그녀가 건넨 것은 초코파이 하나였다. 그녀는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과자였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한이 빼어 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수모와 멸시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호의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로 더러워지고 물집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 더 이상 인플루언서의 손이 아니었다. 노동자의 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진짜 내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엄마가 말한 나의 새로운 감성의 시작일까? 혹독한 수업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부는 파주의 아침. 거대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은 이른 새벽부터 기계 소음과 인부들의 함성으로 활기찼다.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 위. 박선주의 벤틀리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채 고성능 쌍안경으로 현장의 한 지점을 말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섞여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딸 박민서가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민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전히 마른 체형이었지만 군살 없이 단단해진 몸에는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희미하게 자리 잡았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건강하고 단단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민서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건네주었던 50대 아주머니와 무뚝뚝하지만 살갑게 그녀를 챙겨주던 다른 인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다. 그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밥과 소박한 반찬을 꺼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애기, 오늘은 김치볶음이네 맛있겠다 라며 자신의 도시락에 있던 계란말이
하나를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는 자신의 김치볶음을 아주머니의 밥 위에 덜어주었다. 그녀의 웃음, 그것은 더 이상 인스타그램 속 팔로워들을 위한 계산되고 꾸며진 웃음이 아니었다.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 속에서 우러나오는 꾸밈없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박선주는 조용히 쌍안경을 내렸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만족감 섞인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혹독한 교육은 마침내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고 있었다. 딸은 생존하는 법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다. 이 가혹한 수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평생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선주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의 딸은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거친 들판의 겨울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들꽃이었다. 박선주는 더 이상 딸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가자. 차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딸이 자신의 새로운 감성을 완벽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찾아올 터였다. 박선주의 차가 멀어지고 카메라는 다시 땀 흘리며 동료들과 웃고 있는 박민서의 모습을 비춘다. 그녀의 모습 위로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박선주 회장의 혹독한 교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혹독한 처방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진정한 감성이란 과연 수억 원짜리 저택과 명품으로 꾸며진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흙먼지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며 동료와 나누는 따뜻한 계란말이 한 조각일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선주 회장의 행동이 너무했다. 혹은 자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